마틴 로즈의 고객은 쿨하다, 자연스럽게 성수에서 한 번쯤 봤을 그 로고 티셔츠를 입는 순간 거리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데 왜일까? 이 브랜드는 어떻게 이렇게 럭셔리한 가치를 만들어냈을까? 우선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 우리는 그녀의 첫 번째 브랜드 LMNOP의 시작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녀가 런던의 유명한 예술대학인 캠버웰 예술대학 기초과정에서 만난 친구 타마라 로스스타인과 함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마틴 로즈가 2002년 미들섹스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설립되었으며 이 둘은 독특하게도 아주 대중적인 티셔츠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로 시작했으며 첫 번째 컬렉션은 런던의 바비칸 갤러리에 있는 타마라의 아버지의 사무실 작은 구석에서 만들어진 8개의 티셔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즉시 히트를 쳤고 첫 번째 8개의 티셔츠 디자인은 국제적으로 일본 소매 업체에 의해 구입이 되었고 두 번째 컬렉션은 이미 비스터오, 브라운스하고 브라운스 포커스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그리고 LMNOP 브랜드로 총 5개의 컬렉션을 더 만들어내었습니다. 마틴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그들 간에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최근 강남 웍스아웃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리고 이후 브리티시 패션 어워드에서도 마틴 로즈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그녀에게 질문했다. 그녀는 실제로 그 브랜드가 일본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며 만약 사진을 찾게 된다면 나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LMNOP는 인터넷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그에 대한 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다. 다만 바이스 매거진에 따르면 당시 실제로 꽤 잘 되고 있었고 국제적인 팔로잉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인정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사이는 조금씩 소원해졌고 2005년을 끝으로 이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틴 로즈와 타마라는 여전히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타마라는 스타일리스트로서 마틴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틴 로즈는 2007년 클러크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남성복 레이블을 시작했고 그 직후 젊은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영국 자선단체인 프린스 트러스트로부터 1,500파운드 3,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보조금은 마틴에게 아주 중요한 자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컬렉션에 집중하여 그 대출은 마르틴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자금은 그녀의 컬렉션에서 더욱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었고 더 많은 양의 의상을 생산하게 해주었습니다. LMNOP에서의 시절을 통해 그녀는 더 많은 라인의 옷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라인의 옷을 잘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이번 브랜드에서는 티셔츠 제작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브랜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는 당시 여성복에 비해 남성복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복을 하는 것에 대해 만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비교적 빠르게 자신의 레이블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기 시작했고 정식 데뷔 컬렉션으로 여겨지는 컬렉션을 선보이기 전인 2010년에도 이미 팀버랜드와 재킷 협업을 진행했다. 다만 찰리 포터와의 이 인터뷰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그녀의 두 번째 컬렉션이었다. 해당 컬렉션은 10벌의 셔츠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그녀가 일하고 있던 런던 소회에 위치한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 블랙스에서 열렸다. 비록 그녀의 첫 번째 컬렉션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만큼의 유명세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온라인 명품 소매업체인 오키니에 발탁되었고 그녀는 두 번째 컬렉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그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사건은 바로 패션 이스트와 함께 일하고 있던 룰루 케네디의 관심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패션 이스트는 영국 디자이너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마틴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룰루는 쇼 준비 막바지 순간 블랙스 패션 쇼 장에 들어 매장의 컬렉션에 보여질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룰루 케네디를 만난 마틴 로즈는 그들의 지원 없이 마틴 로즈 스스로 3가지 컬렉션을 더 개발하기로 했지만 이 컬렉션 역시 인터넷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틴 로즈는 몰랐지만 룰루 케네디는 패션 이스트를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룰루 케네디가 당시 작업하고 있던 것은 만이라는 새로운 쇼였다. 만은 본질적으로 런던의 신진 남성복 디자이너들을 위한 기금이었으며 동시에 이들에게 더 큰 홍보를 약속하는 플랫폼이었다. 이 쇼는 결국 런던에서 남성 패션 위크라는 개념을 대중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고 2010년대 남성복의 재정립에 큰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의 출신 디자이너로는 크레이그 그린, 그레이스 웨일스 보너,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킴 존스 등 수많은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있다. 초기 소개 이후 마틴 로즈는 룰루 케네디로부터 연락을 받아 팀 블랭크스, 니콜라 포르미케티, 알리스터 맥키 등으로 구성된 패션 이스트 심사위원단에 의해 당시 막 출범한 만 컬렉티브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사실 그녀는 많이 더 넓은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 전, 런던 패션 위크에서 캐스워크 자리를 갖기 전, 그리고 런던 남성 패션 위크가 아예 존재하기 전부터 만과 함께하고 있었다. 팀과 함께 처음에는 사우스 켄싱턴에 위치한 옛 대사관 건물에서 설치 작업을 선보였고 이후 그들과 함께한 첫 공식 캐스워크 쇼는 2011년 봄 여름 시즌이었다. 이 쇼는 남성복의 별도의 전용 주간이 존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성복 주간에서 진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컬렉션에서 남아있는 사진은 많지 않지만 이 이미지들을 통해 그녀가 여전히 셔츠 아이템을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당시 유행하던 슬림핏 실루엣과 대비되는 다소 박시한 핏을 실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이 슬림한 실루엣은 생 로랑의 에디 슬리먼이 촉발한 트리클 다운 효과 덕분에 패션계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보는 바와 같이 그녀는 항상 스트리트 패션에서 큰 영감을 받았지만 흥미롭게도 그녀는 스트리트웨어의 인기가 높아지며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중성적인 스타일 트렌드를 결합하는 데 더 성공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드레스처럼 보이는 셔츠와 스커트를 청바지 위에 입는 디자인도 포함되었는데 당시 온라인 평론가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패션계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2011년 가을 겨울 컬렉션까지 이어졌으며 이 시즌에서 그녀는 클래식한 핀스트라이프 셔츠를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골드 포일링, 아이런 온 바인딩, 그리고 울 소재의 조합을 통해 구현되었고 이를 통해 첫 번째 만쇼에서 보였던 그녀의 시그니처 실루엣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브랜드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남아있다. 스트리트 스타일과 음악으로부터의 강한 영향, 그리고 전통적인 원단을 사용하면서도 실루엣의 비율을 다소 과장한 접근 방식은 당시 거의 정체된 상태였던 대형 브랜드들과 그녀를 확실히 차별화시켰다. 당시 남성복을 선보이던 브랜드 자체가 거의 이 대형 브랜드들 뿐이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이 컬렉션을 위해 카터필러가 협업하여 자신만의 신발을 디자인하는 데 성공했는데 비록 이 제품들이 대중적으로 널리 판매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기존의 확립된 브랜드들과 협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여러분들은 마틴 디자이너가 10년 전에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던 옷을 오늘날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특히 이 크롭 점퍼는 틱톡 패션 인플루언서들에게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할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는 대부분 디자이너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아마도 마틴이 너무 앞서 간 걸까요? 사실 그녀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들은 대부분 현재 주류 패션의 필수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웨어 패션, 짧은 상체의 옷에 살짝은 오버사이즈 핏, 오버사이즈 데님 등이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요소들은 아주 쉽게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컬렉션에서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발렌시아가가 아주 대표적인 듯 합니다. 여튼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마지막 맨쇼인 2012 SS 컬렉션은 당시로서는 더욱더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컬렉션이었습니다. 쇼 스튜디오를 비롯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음으로써 것은 그녀가 패셔니스트의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이 없이도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의 판매처를 확보하며 매장을 열고 그녀 스스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에 설립된 파페치가 그녀의 브랜드를 인수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파페치에서 이 컬렉션을 쇼핑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를 보면 그녀의 성공이 너무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 시기에 그녀는 월페이퍼 매거진, 팀버랜드, 리네 로즈와의 협업을 포함해 여러 협업을 성사시켰고
특히 캐터필러와 다시 협업하여 초기 컬렉션을 연상시키는 신발을 제작했다. 이 신발들은 디자이너를 둘러싼 화제성, 접근하기 쉬운 실루엣, 그리고 컬러웨이 덕분에 예상대로 매우 잘 팔렸다.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부터 거의 페이턴트처럼 보이는 레드 부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렌지와 핑크까지 다양했다. 이 부츠들은 에이소스와 오피스를 포함한 비교적 접근 가능한 리테일러에서도 판매되었으며 오피스의 경우 두 가지 익스클루시브 디자인까지 선보였다. 이로 인해 가격은 109.99파운드에 책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브랜드에 입문하기에 매우 훌륭한 진입점이 되었다. 이후 그녀의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13년 가을, 겨울 컬렉션, 그녀만의 또 다른 스타일로 이슈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토트넘의 마켓, 캠든의 막다른 골목, 그리고 딸이 다녔던 영국 켄티시 타운의 초등학교인 토리아노 초등학교 등 마틴에게 연결고리가 있는 즉 지역사회 혹은 장소에서 패션쇼를 열어서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가을 겨울 쇼는 런던에 있는 호스피털 클럽에서 열렸고 이미 너무나 잘 정립돼 있던 그녀만의 창의적인 스타일을 더욱더 잘 발전시켰습니다. 이미 정립되어 있는 그녀의 스타일에 몇 가지 좀 더 실험적인 요소를 더하였는데 이 재킷과 영국 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맥주 매트로 만든 조건 팬츠처럼 펍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파페치와 오키니 같은 웹사이트에서 매우 잘 팔렸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으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 겨울 2018 컬렉션에서도 벨트 고리에 맥주 매트 키링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맥주 매트 의류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2009년 런던의 마시네이와 그리고 2020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스투시와 협업하여 이 스타일을 다시 선보였고 2021 봄, 여름 컬렉션에서는 맥주 매트가 프린트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2013년 파페치에 이 자켓이 판매되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 자켓은 아직도 제가 무척 가지고 싶어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패션계가 높이 사고 있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기에 만약 이 자켓이 다시 나온다면 제가 살 수 있는 가격대를 훨씬 넘어설 게 분명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틴 로즈 브랜드가 완전히 재정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기의 브랜드를 유지할 만큼의 매출만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뚜렷하게 정의된 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마틴은 이번 2013 가을 겨울 컬렉션에 대한 비난 메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주로 패션쇼 모델 및 게스트 좌석 배치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 메일을 받았습니다. 25개의 패션 룩 중 매번 3명의 모델만이 무대 앞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원형 턴테이블에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으로 인해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지 못하였고 에디터들은 이 점에 대해 특혜를 받지 못해서 탐탁지 아니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그 후 4년 동안 캐서크 쇼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온갖 비난 악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탐험하고 비수기 때 쇼를 열고 싶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악명 높게도 지금까지도 오프시즌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브랜드가 비전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그녀는 다시는 열리지 않을 샘플 세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원단 샘플 세일에 갔다가 지금은 악명 높은 마틴 로즈 티셔츠를 단돈 15파운드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분명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014년 유젠 어워드 수상과 시대를 앞선 실루엣으로 남성복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15년 SS 시즌까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는 않았던 듯 보였습니다. 야마도 이사기가 재정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시기였던 듯 해보였습니다. 시즌 내내 단 한 벌의 룩만 선보일 수 있었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당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죽과 스웨트셔츠 저지라는 특이한 소재와 섞어 입고 바닥에 S&M 도구와 함께 동성애적 느낌을 나타내는 사람과 누드 그리스 조각상을 함께 설치한 것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S&M은 어른들의 성적 갈망을 가죽 혹은 여러 도구로 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동성애가 성적 해방을 갈망하는 것과 특히 1970년대 뉴욕 S&M 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면을 숨겨야 했던 현실 사이의 대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위험이라는 주제는 청중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으며 비록 한 가지 스타일만 공개하기로 한 것은 재정적 이유에서였지만 그녀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패션계 사람들을 충분히 사로잡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발렌시아가의 신임 수장인 템나 바질리아의 시선을 끌어들였다는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공통의 친구이자 사진작가인 올리버 퍼치를 통해 만났습니다. 올리버 퍼치는 템나가 마르틴의 팬이었던 2014년에 두 사람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이는 템나가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브랜드 배트멍을 설립하기 전부터였습니다. 마르틴은 템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지난 7년간 발렌시아가의 실루엣으로 여겨지는 디자인을 작업해 왔기에 발렌시아가 남성복 라인의 컨설턴트로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직업뿐 아니라 당시 그녀의 브랜드를 전 세계 매장에 판매했던 140여 개의 재고 관리 업체들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얻었습니다. 나이키와의 협업, 그리고 지금은 악명 높은 나파피리와의 협업을 통해 그녀의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브랜드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킴 존스를 만난 후 그녀는 빈트릴 팀에 소개되었는데 당시 빈트릴은 또 다른 유명 언더그라운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였습니다. 매튜 윌리엄스, 버질 아블로, 헤런 프레스턴, 저스틴 썬더스, 그리고 YWP라는 신비로운 다섯 번째 인물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는데 이 인물은 나중에 이지 월드 프로그램의 약자인 카니에 웨스트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한 시즌 전체를 함께 협업하며 그녀의 스트리트웨어 스테디셀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초창기부터 유니섹스 의류, 특히 남성복에 대한 선구적인 실루엣과 관점으로 스트리트웨어계의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업계에서 항상 존경을 받아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 뎀나 바실리아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뎀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성공을 거두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뎀나의 스타일은 당시 남성복에 훨씬 더 노골적인 반항을 불러일으켰고 마틴 로즈의 파운데이션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이었기에 배트멍에서 더 많은 놀라움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레일드는 마틴 로즈의 역사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문화와 디자인을 탐구하려는 그녀의 타협하지 않는 열정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상업화하지 않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동료들보다 돈과 이윤에 덜 집중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17년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안담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수상의 영광을 누렸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영국 패션 협회 BFC의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너 상 후보에 각각 올랐지만 니콜라스 데일리와 크레이그 그린에게 밀려 2018년에는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유니섹스 아이템을 더 많이 선보이며 브랜드를 확장했는데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이를 여성복 라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복 라인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미 패션에 민감한 여성들이 브라운스의 남성복 코너에서 그녀의 컬렉션을 쇼핑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리골덥은 여성들이 마틴 제품의 3전가 40%를 브라운스 남성복 코너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리한나, 카니에 웨스트, 두아리파, 오프셋 등 수많은 패션 선도 셀럽들의 쇼에 등장했습니다. 루이비통 CEO 마이클 버크가 2023 봄, 여름 마틴 로즈 남성복 쇼의 프런트 로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버질 아블로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녀가 루이비통 남성복 부문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더 큰 화제를 모았던 가수 퍼렐 윌리엄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결국 마틴 로즈의 브랜드가 수년간 꾸준한 성공을 거둔 방식을 고려하면 언더그라운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중 가장 오래 지속될 남성복 브랜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녀는 시그니처 프린트 티셔츠와 모자처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템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동질적으로 움직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서구 기업들이 생존과 수익성을 유지하며 더욱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 창출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영어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 영어 채널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트리온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